예, 물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뭐 일본과의 무역 또 전쟁까지 뭐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뭐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보자면 참 그 IMF 얘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뭐 IMF 실사단이 비밀리에 방한을 해서 뭔가를 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저도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바가 있고 10월쯤에는 긴급하게 금융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이야기인지 좀 저희가 팩트 체크를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미소 이명록 경제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셨죠? 그런 영상들, 이야기나 뭐 시나리오, 뭐 참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 근데 뭐 아무나 다 신청한다고 IMF 금융위기로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좀 그 발생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예.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외환 위기라면 경제 위기를 말하죠. 경제 위기에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IMF에 달러 자금을 빌리는 건데요. 그 외환 위기 발생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위기죠. 부채 위기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인데요. 돈을 못 갚으면 주식, 부동산들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고, 과거 우리가 97년 IMF 때 기업 부채 위기로서 네. 발생했고,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없었지만 사실 경제 위기였죠. 그때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즉 개인들이 주택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예. 벌어진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폭등. 그러니까 실제 이게 위안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폭등은 이머징 국가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는데 돈이라는 건 페이퍼만이 돈이 아니라 부동산도 돈이고 주식도 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팔아버리죠. 네. 팔아서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머징 국가가 이런 그 환율 폭등으로 인한 외환 위기를 겪는 경우는 대부분 경상수지 적자국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 경상수지 적자국이 결국에는 환율 위기로 예. 가면서 경제가 무너지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그 환율 폭등, 자국의 환율 폭등,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 빨간 박스에 보면 뭐 최근에 터키, 아르헨티나, 사우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그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예. 경상수지 적자국들이란 얘긴데요. 뭐 아르헨티나, 터키는 GDP 대비 5% 이상이 이게 수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왜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 위기로 이어지냐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경상수지 적다다 그러면 매년 돈이 일부러 유출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외부로 유출되면 그 나라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정부는 채권 발행, 즉 재정 적자를 통해서 메꿉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희석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경제 참여자들은 그 나라의 돈을 못 믿겠다 하면서 다른 나라의 돈, 대부분이 달러로 예. 바꾸겠죠. 바꾸면서 그 가속도를 내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 참 그런 무역 수지 적자였을 때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그러면 자본이 유출될 다른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은 이게 특히 주의할 건데요. 결국은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 수지 적자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무역 수지 흑자나 뭐 직접 투자도 있지만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달러로 유입되고 원화로 바꾸게,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원화로 바꾸게 되고 예. 만약에 반대로 한 나라, 한 국가의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면서 떠나게 되는 경우 이때도 자본 유출이 되고요. 예. 최근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이 위기를 겪었던 것도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외채 채무가 많은 나라들, 즉 단기 외채 비중이 큰 나라들이 이런 그 자본 유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의 뭐 아베발, 일본발 IMF 위기다 이런
루머, 뭐 괴담 수준의 이 말들이 퍼지는 이유는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 들어온 금액이 외환보유고 대비 상당한데 네. 다 빠져나가면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정말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1997년에는 위험하긴 했습니다. 외환 그렇죠. 보유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렇죠. 일본계 네. 신용장 보증에서도 일본이 이제 거부를 하면 진짜 그렇죠. 우리로서는 위기인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 그때와 지금의 변화를 또 조사하셨으리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화면에서 하나씩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외환보유고 대비 한국의 단기 외채 비중이 어느 정도냐죠. 네. 지금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지금 파란색 선이 즉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지금 98년 수준은 안 나오지만 2008년, 2009년에서 잠깐 쓸 때 보면 단기 외채 비중이 무려 80% 가까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을 다 갚고 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현재 이 단기 외채 대비 우리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은 30% 이내, 약 27% 가까이 하락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는 뭐 과거와 비교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와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그다음에 전체 순외채 즉 우리나라도 외국에 빌려준 채권, 빌려준 돈이 있고요. 예. 갚을 돈 이게 이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면 순 대외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무려 4,030억 달러 수준이고 빌려준 돈과 우리가 받을 돈 이 차이를 빼면 순대외 채권인데 이게 4,700억 달러가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위험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자원은 거의 9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약 2,700억 달러였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80%가 단기 네. 외채였는데 지금은 4,030억 달러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 32%밖에 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준이 아니죠. 네. 그리고 97년 IMF 때는 외환보유고가 실제는 10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단기 외채 비중이 종금사들이 많이 빌려감으로써 거의 80%였거든요. 그런 거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일본계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본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이건 연합뉴스에서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최대 규모로 추산하는 일본계 자금이 52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걸 달러로 얘기하면 약 433억 달러입니다. 그럼 외환보유고의 10%, 그다음에 순대외채권까지 합했을 전체 가용자금의 비중에 보면 5%도 안 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과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도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성명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신용장 보증을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지금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루머성 이야기가 돌기로는 이제 일본계 자금이 예. 이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네. 우리 정부가 통통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예. 흘러가다 보니까 좀 외환 위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1997년과 지금 2019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충분히 가능하게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디플레가 와서 디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여기서 역전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 또 하나 약간 그런데 좀 리스크로 네. 얘기가 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계속 이제 워낙 약세가 이어지고 예. 신흥국의 어떤 지수보다 한 나라의 통화 약세가 너무 더 가팔르게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리스크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죠.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달러 원 환율이 지난번 7월 1일 일본과 무역 분쟁이 겪으면서 약 8% 정도 올랐습니다. 당시 1,160원대 하던 환율이 지금 오늘 현재 벌써 1,210원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그다음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터키 등의 예를 보면 환율이 올라간과 동시에 채권 금리도 급등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이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입니다. 페소화 환율이 2013년 대비 무려 7배 이상 올랐죠. 달러 예. 대비. 그런데 오른쪽에 환율 그 채권 금리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9년 만기 채권이 있고 10년짜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9년짜리는 최근에 그 3년짜리밖에 안 돼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려 동시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면 터키의 리라와도 미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터키가 제조업 경쟁력이 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앞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GDP 대비 5%가 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왼쪽에 리라와 환율을 보면 거의 2014년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죠. 예. 그러면 저렇게 환율이 오르는 나라들의 오른쪽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 그대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터키의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터키를 국채를 팔아버리고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게 예. 곧 외환 위기를 겪는 그 모습인데요. 이걸 한국의 채권 금리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혹자들, 비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월 위기에서 IMF에 돈을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외환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1.243%입니다. 예.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너도 나도 채권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예.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원화로 사는데 외환 위기를 겪을 나라의 채권을 산다? 그건 바보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채권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한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여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 도대체 누가 사느냐? 이 채권의 매수 주체를 보니까요. 전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을 사고 있어요. 작년 2018년에는 139억 달러를 샀고요. 예. 올해 올해 상반기 중에만 무려 89억 달러를 샀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 IMF에 자금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가장 빠른 정보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예.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을 산다. 그런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괴담도 아니라 가짜뉴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페소나 리라와 상황도 보셨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탄핵 국면으로 가면 막 이렇게 치솟거나 그렇죠. 뭐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네. 우리나라 이제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전혀 그 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금융 위기, 외환 예. 위기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쪽 방면에서 접근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냥 이걸 떠나서 예. 최근에 어쨌거나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분석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셔야 되는데 한국의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약 67%입니다. 반대로 33%가 내수 비중이라는 얘기인데요. 내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대외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보다 환율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불확실성이 중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심지어 어제는 홍콩 문제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위안화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원화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중앙은행의 일종의 좀 방관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환율이 오르는 걸 방치해 두는 게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이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제2의 IMF 금융위기, 루머, 가짜뉴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짚어봤고 결국 아니라는 걸로 예.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록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